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 칠순, 즉 70세를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몸은 꽤 정정하고 은행 계좌엔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 있으며 자식들도 다 커서 제 몫을 하고 있으니 이제 남은 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저 편안히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돈과 건강만 준비되어 있다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70세의 평온함과 80세의 진실 사이 그 1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해 보이던 많은 어르신들이 왜 80이라는 나이에 문턱을 넘어서면서 삶이 급전직하하고 심지어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올해로 딱 80세가 되신 한 어르신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피눈물로 깨달은 5가지 잔혹한 현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책에서도 본 적 없는 이 현실들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노년이 존엄을 지키며 마무리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70세라면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80세 김영호 가명씨의 자전적 고백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로 정확히 80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구청 민원여건과에서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며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작은 팀장 자리까지 올랐었지요. 매일같이 서류상으로 사람들의 출생 전입, 혼인 사망을 지켜보았기에 저는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인생의 희로의 락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매사에 규칙을 지키고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 7순이 되었을 때 제가 계획해둔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아주 성대한 초등학교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거창하게도 고희구씨 인생은 70부터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꽤나 유명한 한정식집이었고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죠. 60년 전 까까머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코흘리개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다들 3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노인 특유의 무기력함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처럼 안락하고도 의기양양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연회장의 풍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금빛 조명은 화려하게 빛났고 테이블 위에는 진수성찬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향기 짙은 전통주가 오고 갔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하는 기분 좋은 거짓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뻔했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몇 가지 주제들이었죠.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본 온천 여행은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손주가 서울대를 갔는지 아니면 의대를 갔는지,
혈당과 혈압 관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든 대화 주제가 마치 훈장처럼 가슴에 달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배경 속에서도 제 기억 속에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70세 성공 박람회의 가장 빛나는 전시품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반장 최민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최 회장이라 불렀죠. 젊은 시절 청계천의 작은 공구상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꽤 큰 금속 수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칠순인데도 허리가 꼿꼿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리더 특유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날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 단추를 하나 푼 채 세련된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구릿빛 피부와 어우러져 아주 활기차 보였습니다. 상석에 앉은 그는 손을 휘저으며 호탕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밥값은 내가 쏜다 누구든. 계산서에 손대면 가만 안 둔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친구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인생 70,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제 겨우 전반전 끝내고 하프타임 쉬는 거야. 후반전은 더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내년엔 집사람이랑 스위스 가서 그 유명한 빙하트급 열차 탈 거고 후내년엔 알래스카 가서 오로라 볼 거다. 건강 걱정 마라. 나 매일 수영 2km씩 한다. 의사가 내 심장은 40대 청년보다 튼튼하대. 존엄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 최민석이 2다리로 서 있는 한 나는 영원히 당당할 거다. 그 말에 우리 모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70세 노인이 아니라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들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반 최고의 퀸카였던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집을 아주 잘 가서 우리 여동생들 사이에서는 사모님으로 통했지요. 그날 그녀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에 고급스러운 개량 한복을 입고 왔는데 손짓 하나하나의 고생이라곤 모르고 산 사람 특유의 귀티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화제는 언제나 잘 키운 자식들 자랑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큰아들 알지? 서울대병원 의사잖아. 지난달에 교수로 승진했어. 우리 막내딸은 또 어떻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잖아. 얘네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매주 주말이면 서로 우리 부부 모시고 식사하겠다고 난리라니까. 지난달 내 생일엔 벤츠 S클래스를 뽑아주더라. 내가 늙어서 운전 못한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냥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저희가 기사 노릇 할게요. 이러는 거 있지. 아이고, 돈을 너무 써서 탈이라니까. 근데 이게 다 자식 키운 보람 아니겠니? 우리 영감이랑. 내가 그랬어. 우리 이 정도면 조상님들 볼 면목 있다고. 노년엔 그저 효도 받으며 즐기면 되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가와 입계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흘러넘쳤고 주변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자녀 교육 비법을 물어대기 바빴습니다. 두 번째는 별명이 호랑이였던 박정훈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듯 덩치가 크고 젊어서부터 만능 스포츠맨이었죠. 은퇴 후에는 운동을 거의 직업처럼 삼아서 등산 마라톤 사이클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붉은 광택이 돌았고 근육은 도저히 70대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고 온 그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야, 너희들 한국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난 지금 매달 명산 하나씩 정복하고 있어. 내 목표는 75세 되기 전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는 거야.
너희들처럼 맨날 앉아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 안 움직이면 녹슬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자기보다 더 체력이 좋대. 내가 그랬지? 몸 관리 잘하는 게 너희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유산이다. 난 딴 거 안 바란다. 딱 90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꼴까닥 가는 거. 그래서 자식들한테 폐해 안 끼치는 거. 그게 내 인생 목표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 나이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랑거리니까요. 네 번째는 꼼꼼함의 대명사 재테크의 여왕 한정숙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고 철저한 감각을 갖게 된 친구였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식사 중에 친구들이 주식이나 예금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내 말 명심해. 우리 나이엔 현금이 왕이야. 펀드니 파생 상품이니 하는 복잡한 거 절대 하지 마. 다 사기꾼들이야. 나는 딱 3군데로 나눴어. 하나는 제일 안전한 우체국 예금. 하나는 배당금 꼬박꼬박 나오는 KTNG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 나 매달 이자랑 배당금 나오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고 남는다. 돈이 노인의 권력이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 불안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지. 절대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라. 나중에 손 벌리고 눈치 보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그녀의 말은 친구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졌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은 인꼬 부부 강성민과 그의 아내 혜진 씨였습니다. 우리 반 유일한 동창 커플로 첫사랑과 결혼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 번도 큰 소리 내며 싸운 적 없다는 전설적인 부부였죠. 그날 두 사람은 비슷한 색감의 옷을 맞춰 입고 어딜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성민이는 혜진 씨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혜진 씨는 성민이에게 짠 음식은 조금만 드시라고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성민이가 제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호야,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은 이 사람 만난 거야. 소년 부부 노래반 쇼니엔 푸치러라이반. 이라잖아. 젊어서는 부부고 늙어서는 친구라는 말 진짜 맞는 말이다.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다시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같이 장 보러 가고 요리법 연구하고 오후엔 공원 산책하고 저녁엔 같이 드라마 보고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난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 우리 둘이 약속했어. 100살까지 건강하게 같이 살자고 누구도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며 저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석이의 호기, 지영이의 자식 자랑, 정훈이의 건강, 정숙이의 경제력, 성민이의 부부애. 이 5가지 모습은 마치 5알의 신경 안정제처럼 저에게 늙음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필터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존엄 가족 건강 돈 배우자. 이 5가지만 잘 챙기면 80세든 90세든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지요. 그날 밤 저는 취기와 희망에 젖어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70세는 수학의 계절이다. 축복받아야 할 나이다. 다가올 10년은 분명 더 멋질 것이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뒤 이 일기장이 제 자신을 비웃는 가장 큰 조롱거리가 될 줄은 그토록 빛나던 5알의 안정제가 세월이라는 거친 파도에 하나씩 씻겨 나가고
결국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날 줄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10년 뒤 그 동창회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소년에게는 중학교 입학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시간이고, 청년에게는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이루는 시간이겠지만 70세 노인에게 10년은 한 시대를 건너뛰는 시간이며 상전이 벽해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80세 생일날 다시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팔순 바순 옛 친구와의 재회. 장소는 시끌벅적한 강남 식당이 아니라 조용하고 건강식을 내세우는 호텔 식당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꽉 채웠던 테이블들은 이제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고성방가는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와 짐진 목소리를 낮춘 대화들만이 오갔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피로와 풍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10년 전 그토록 반짝였던 5명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난 현실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반장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왔지만 제 발로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들이 밀어주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후반전이 더 멋질 거다라고 외치던 그 당당한 사업가는 휠체어 속에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해진 몸, 초점 없는 눈동자 한쪽으로 돌아가. 침을 흘리는 입, 그리고 가슴에 받쳐진 턱바디. 그가 저를 보고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하는 뭉개진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피곤에 찌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는 다들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식사 도중 정말 끔찍하게 어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생리 현상을 참지 못했는지 휠체어에서 몸을 비틀며 우우 하고 다급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 바로 화장실로 데려가는 대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마치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애를 야단치듯 큰 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아까 갈아드렸잖아요. 왜 또 싸신 거예요? 싸기 전에 미리 말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 진짜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수저 소리가 뚝 끊기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토록 오만했던 그의 자존심이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말했던 스스로 쟁취하는 존엄은 그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순간 가장 가까운 아들의 짜증 섞인 한마디에 의해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배운 첫 번째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체면과 존엄은 질병과 무력함 앞에서는 종이장보다 얇아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신체 상태, 심지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저는 부자 친구 이지영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누설하는 것처럼요. 말도 마. 오늘 올 수 있을 리가 있나. 재작년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 뒤로 휠체어 신세야. 그 잘난 의사 아들이랑 변호사 딸 처음엔 서로 효도하겠다고 난리더니 누가 장기적으로 모실 거냐는 얘기 나오니까 서로 공 떠넘기기 바쁘더래. 아들은 수술 많아서 안 된다. 딸은 시댁 눈치 보여서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버렸어. 비용은 남매가 반반씩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기로 하고 그게 제일 공평하고 합리적이래. 불쌍한 지영이 그 산골에 처박혀서 자식들 얼굴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해. 매일 울어서 뼈만 남았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벤츠를 선물 받았다며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던 효심과 다툼하듯 이어지던 방문은 부모가 건강해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심지어 손주까지 봐줄 수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쓰러져 수발이 필요한 짐이 되는 순간 그 효심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학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답은 모두가 편한 차갑고도 이성적인 시설 입소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유효기간과 조건이 붙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부모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고 순수한 짐덩어리가 되는 순간 가족의 저울은 가차없이 현실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호랑이 박정훈을 찾았습니다. 그는 왔습니다. 여전히 몸은 다부져 보였지만 양쪽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서는 그 옛날의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차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오랜만이다. 요즘도 등산 다니냐? 그가 고개를 들더니 텅 빈 눈동자로 저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 가. 몸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돼서.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람 5년 전에 갔어. 같이 산 타던 산악회 친구들도 요 몇 년 새 하나둘 다 갔고 지난달엔 우리 산악회 대장마저 심근경색으로 갔다. 영호야, 너 그 기분 아냐. 몸 튼튼해서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해. 전화번호부에서 지워야 할 이름만 늘어나.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이 나를 방여. 말 섞을 사람 하나 없어. 세상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여기 남겨져서 잊혀진 유령이 된 기분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가끔은 병 걸린 거보다 더 고통스럽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노년의 최고 자산이라고만 생각했지 생명이 너무 길어서 지인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질 때의 그 극한의 고독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잔혹한 현실입니다. 장수의 끝은 자손들의 축복이 아니라 홀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황량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역설은 당신을 최후의 생존자로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생명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재테크 전문가 한정숙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10년 전보다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서려 있었죠.
근황을 묻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영호야. 나 정말 노망난 늙은이야?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요. 내 평생 모은 돈, 그 피 같은 5억이 다 날아갔어. 사연인즉슨 1년 전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젊은이가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친아들보다 살갑게 굴었답니다. 그 청년은 은퇴 노인들을 위한 특별 내부 투자 상품이 있다며 원금 보장의 고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정성과 조작된 성공 사례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좀 더 불려놓으면 나중에 나 혼자 아플 때 요양병원비라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처음 2천만 원을 넣었더니 정말로 바로 200만 원 이자를 주더랍니다. 거기에 홀딱 속아 정기예금, 적금 다 깨고 5억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 친척 조카는 증발했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며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 찾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멍청했지 평생.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는데 늙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등신이 됐어. 정숙이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자랑하던 이성과 판단력은 나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쇠퇴하며 평생 지켜온 재산은 우리가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고 외로울 때 사기꾼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네 번째 잔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에게 안전감을 줄 거라고 믿었던 돈은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굶주린 늑대들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됩니다. 노인의 지갑은 호랑이 입 앞에 놓인 고기 덩어리처럼 위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왔습니다. 아내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이 작년 가을에 갔어.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고 나니까 내 하늘이 다 무너졌어. 영호야, 넌 몰라. 우리 60년을 같이 살면서 나 내 손으로 밥 한 번 해본 적 없고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고 약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도 몰랐어. 혜진이가 날 너무 잘 챙겨줘서 난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됐어. 텅 빈 집에서 삼시세끼 뭘 먹어야 할지도 몰라. 애들이 반찬 가져다 주지만 걔네도 바쁘잖아. 이제야 알겠어. 난 아내를 잃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절반을, 아니 내 생활을 지탱하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차라리 잔소리라도 듣고 싶어. 내 남은 수명 다 줘서라도 그 잔소리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그의 말은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인꼬 부부를 부러워했지만 한쪽이 먼저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생활과 정신의 총체적 붕괴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의존은 그만큼 깊은 절망을 남깁니다. 이것이 5번째 잔혹한 현실입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는 사실 당신 삶의 유일한 지지대였습니다. 그 기둥이 뽑히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서 있을 능력조차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의존의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날 동창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5 친구의 비극적인 현실이 영화 필름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10년 전 미래는 더 찬란할 것이라고 썼던 일기장을 펴보았습니다.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8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즐기며 살 것인가만 준비했지. 늙음이 가져올 잔인한 상실과 쇠락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거미줄처럼 저를 올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80세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김영호, 만약 이 일이 너한테 닥치면 넌 어쩔래?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휠체어에서 고개 숙인 민석이, 산골 요양원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지영이, 빈집이의 정훈이 사기당한 정숙이 안에 이른 성민이, 그들은 제 미래의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서류 속에서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봐온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지 않고 직시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방관자로 남지 않기로. 지난 10년 동안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짜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들이 보면 쓸데없다고 할지 모를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그 친구들을 한 명씩 깊이 있게 탐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동창회에서 잠깐 스쳐본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디테일을 보여주었고, 결국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반장 민석인의 집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부인은 저를 맞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에는 환기되지 않은 쿰쿰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묘한 지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거실 한켠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죠.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그가 하며 저를 알아보고는 성치 않은 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그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민석이 아내는 띄엄띄엄 지난 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았잖아요. 처음 쓰러졌을 땐 말은 좀 했는데 매일같이 나한테 화풀이하고 자기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다 말문 막히니까 성격이 더 고약해져서 밥 먹여주면 맛없다고 뱉어버리고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면 고개를 획 돌려버려요. 그러면서도 저기 장식장 보이죠? 저기 옛날에 받은 감사패랑 올해의 기업인 상, 트로피들 하루 종일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 듣다가 집에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 눈치 봐야 하니 가끔 내가 힘들어서 물 늦게 주면 컵을 쳐서 떨어뜨려요.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저녁 무렵 그의 아들이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짜증내던 그 아들은 저를 보고 목례만 까딱하더니 아버지 곁으로 가서 기저귀 찬 엉덩이 쪽을 툭툭 쳐보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기저귀 흡수력이 별로네. 오후에 갈았다면서 벌써 빵빵하잖아. 다음엔 좀 비싸더라도
공용 제품으로 사요. 그게 오래 가니까. 그는 아버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을 묻는 게 아니라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의 부품을 논하듯 기저귀 성능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 민석이 아내가 문 밖까지 배웅하며 속삭였습니다. 영호 씨, 이 양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송장으로 우리 짐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지난주엔 화장실 부축해 주는데 운걸거리면서 나 좀 가게 해줘 이러더라고요. 내가 펑펑 울면서 당신 가면 난 어떡하냐고 했더니 입을 꾹 다물대요. 민석이네 집을 나오며 저는 첫 번째 현실에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존엄의 붕괴는 단순히 몸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주체에서 관리와 처리의 대상인 객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역사와 성취가 단지 간병해야 할 문제로 환원되는 것. 그 정신적 능지처참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영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의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했더니 아주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하더군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설득해 겨우 주소를 받아냈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기차와 택시를 갈아타고 찾아간 요양원은 시설은 깨끗했지만 주변이 너무나 황량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지영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보석으로 치장했던 사모님은 빛바랜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영호야, 네가 여길 어떻게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2주에 한 번은 오더니 나중엔 한 달 이젠 자기들 편할 때 가끔 와서도 30분도 안 앉아 있어. 묻는 건 딱 두 가지야. 엄마 돈 부족한 거 없죠? 간호사들이 잘해주죠. 그러고는 바쁘다고 가버려. 한 번은 딸이 왔는데 손주가 열난다고 전화 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더라. 그때 알았어. 걔네들 인생 우선순위에 나는 저 뒷공무니에 있구나. 내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덜 중요한 거야. 걔네들은 매달 200만 원씩 돈 내는 걸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해. 돈으로 자기네 시간과 죄책감을 퉁치는 거지. 지영이는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영호야, 절대 애들한테 나 오늘 울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내가 여기서 잘 못 지낸다고 생각해서 또 귀찮아 할 거야. 돌아오는 길 산속에 고립된 그 요양원은 마치 고려장터에 세워진 현대판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호랑이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전 단골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튼튼해 보였지만 침묵이 길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지옥이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차가워. 그 느낌 알아. 집은 그대로인데 온기가 없어. 억지로 등산을 가도 예쁜 걸 봐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무의미해. 애들이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오지. 근데 걔네들은 와서 스마트폰만 봐. 나는 그냥 병풍이야. 애들 가고 나면 정막이 더 무서워. 차라리 내가 좀 아프면 애들이 병문안이라는 목적이라도 갖고 올 텐데 내가 너무 멀쩡하니까 애들이 아버지는 알아서 잘 사시죠. 하고 신경을 꺼버려. 건강한 독거노인은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네 번째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투자 계약서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호야, 그놈이 어떻게 내 마음을 열었는지, 아니, 돈 얘기 안 했어. 와서 형광등 갈아주고 김치 담가주고 내 하소연 들어주고. 이모님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누리셔야죠. 하는데 내 외로움을 콕 집어 위로해 주더라고. 내 아들은 일주일 넘게 전화 한 통 없는데 이놈은 매일 무난 인사 오니 내가 안 넘어가. 내가 사기꾼한테 속은 게 아니야. 내 외로움에 속은 거지. 그녀의 고백은 뼈 아팠습니다. 사기꾼들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짜 가족애를 팝니다. 마지막으로 성민이네 집. 현관을 열자마자 쉰내가 났습니다. 집안 꼴은 엉망이었습니다. 식탁엔 며칠 된 도시락이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거실엔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혜진이 물건인데 버리질 못하겠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주저앉아. 그는 아내가 써준 낡은 요리법 노트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나 남자라고 밖에서 돈만 벌 줄 알았지. 집구석 돌아가는 건 하나도 몰랐어. 혜진이가 날 어린애로 만들고 가버렸어.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무서워서 찬밥 먹고 살아. 영호야 부부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사는 거야. 한쪽이 죽으면 남은 쪽은 반쪽이 아니라 찢겨진 조각이 돼서 살 수가 없어. 5 친구의 집을 다 돌고 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집거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5가지 현실은 서로 연결된 모에비우스의 띠 같았습니다. 존엄은 병들면 박탈당하고 효도는 돈 앞에서 계산되며 건강은 고독을 부르고 재산은 외로움 때문에 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존은 사별 후 무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제 건강에 제 통장에 막연히 기대고 있던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아내와 3시간 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정서적 의존을 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노인 프로그램에 등록해 우리만의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변호사 조카에게 자문해 성년 후 연제도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치매에 걸리거나 쓰러지면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를 결정할지 법적으로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내 운명의 키를 내가 쥐는 것이죠. 셋째, 그리고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80세 노인이 70세, 60세 후배들에게 보내는 피 맺힌 경고장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돈만 준비하지 말고 혼자가 될 준비 아플 때 존엄을 지킬 법적 장치 자식 없이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독립심을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비해 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80세의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쳐놓은 안전망이 저를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늦기 전에 그 10년의 절벽 앞에 튼튼한 다리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부디 존엄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